네, 미국 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기조가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는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8일부터 진행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어제 마무리됐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앞서 저희가 언급한 대로 미국 정부의 좀 대북 정책을 관련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긴급한 우선순위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먼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이제 넘어가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기존의 대북 협상이 이제 좀 지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서면 아마도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어떤 탑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법이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의 전통적인 실무 외교를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대북 정책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게 되면 기존의 이제 대북 협상의 어떤 흐름이 좀 끊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하노이 이 북미 협상의 결렬 이후에 북미 협상이 상당히 지체되고 또 남북 관계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전면적인 외부와의 단절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북한 입장에서 이제 경제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리뷰가 지나치게 길어지게 될 경우에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지 또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의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주는 메시지도 있고요. 또 주변국들 중국이나 일본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좀 줄다 보니까 말씀하신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공식적으로 밝힌 게 어느 정도 앞으로 속도를 낼 것이다,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런 좀 변환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1월 20일 이후에 취임 직후에 나왔던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한 반발짝 정도는 앞서 나간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국무부 브리핑이라고 하는 게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이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관련 이야기하는 것도 한 6번째인가 순번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질문도 이제 아시아계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또 북한 문제를 관심을 두고 있는 언론사에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머리에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모두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에서 그래도 원론적으로 그냥 계속 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보다는 확실히 이제 1월 달보다는 조금 더 반발짝 나갔다는 점에서 좀 평가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국무부가 아주 긴급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 때 별다른 판단 없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탑 프라이어티 최우 우선순위로 올려가지고 끌고 나갔던 것만큼의 아주 현란한 속도를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일관성을 좀 유지하고 계속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동력은 꺼지지 않았다. 그 점을 보고 계속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동맹국들과 대북 정책 조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동맹국들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 이런 조율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무엇보다 이제 대북 정책 또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동맹국들의 입장이 좀 다르게 전달되는 이런 상황을 좀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가 전통적으로 동맹들과의 어떤 공조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된 입장 하나를 가지고 하나된 일관된 입장으로 대북 정책 또는 지역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 일본과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과의 어떤 조율 이런 것이 사실 이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아시아 정책 전반에서 한국과 일본 또는 호주까지 포함한 이런 동맹국들의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번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대북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대북 정책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즉흥적인 결정을 내렸던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좀 그래도 전통적인 한미동맹 우호적인 외교 관계로 돌아갔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나 그리고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통화에서 나온 것처럼 아직 계속 검토 중인 상황인 거예요. 긴급한 현안인 건 맞고 지금 당장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대북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게 또 긴급한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거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고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국무부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언급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긴급한 현안인데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실제 이제 행동에 나서고 접근을 할 때 동맹국들 간의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에 대해서 미국식 표현을 좀 한 건데 네네. 북한은 이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레드라인을 넘었죠. 6번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발사 미사일을 실험 발사를 하고 해서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는데 그럼 그 레드라인 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조율하고 접근을 할 때 그 동맹국들 간의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율되지 않은 의견들에서 각자 도생식으로 의견이 나가는 것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 레드라인을 넘지 말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적 앞에서 같이 레드라인을 넘으면서 붕괴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원칙적인 입장을 지금 계속 미국 행정부에서는 되풀이하면서 지금 접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했잖아요. 한미 동맹은 평화의 핵심 축이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한미일 협력 지속이 중요하다고 밝혔었는데 미국이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계속 그 같은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민주당 정부의 이제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특히 이제 일본과 한국이 중요한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이제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냉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맞서야 되는 지금 중국의 패권 도전에 맞서서 그 동맹국들을 교합해서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중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중관계 아니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지금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이런 그 불협화음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미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 정부에서처럼 한국과 일본에 그냥 맡겨두는 방치하는 그런 외교는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마크에서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정대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비슷한 입장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너지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이익이 상당 부분 이제 반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급한 현안. 어쩌면 북핵 위기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가야 될 긴급한 현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알고는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떤지 알고 있고 작년 8월 달에 미국 육군대학에서 나온 이제 그런 보고서들 보면은 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하고 군사적으로 이제 연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일본만큼 한일 동맹이 뭐 그 군사적 협력에 견인되긴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한일 관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특수한 입장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틈에서 이제 또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동맹 협의를 좀 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도 궁극적으로 우리도 또 한일 관계 개선 안 하고는 또 남북 관계나 대외 관계를 이렇게 발전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좀 틈을 좀 보고 계속 좀 여지를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CNN 보도를 보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기존보다 한 13%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게 이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은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동안 관례는 뭐냐면 한미 간에 한번 합의를 하면 5년 정도 지속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한미 간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라봤고요. 그래서 왜 미국이 이 동맹국들의 안보에 돈을 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방위비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처음 이제 협상을 하다가 관례에 어긋나는 정도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짜리 협상을 하고 다시 이제 이어서 협상을 했거든요. 이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무려 이제 500% 인상안을 이제 내놨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해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사실은 지나가 버렸어요. 네.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13% 인상안 이것도 사실은 파격적으로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13% 안을 제시를 했는데 실무선에서는 이게 합의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연이 됐고요. 어찌 보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을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집권을 했다면 지금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일단락 시킬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보다 훨씬 높은 인상안에 합의를 이미 해버렸다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협상을 끌고 온 것은 우리 정부의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작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것이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연설에서 이 방위비 협상을 가지고 이렇게 동맹국을 괴롭히는 것은 이제 갈취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네. 동맹국들과의 우호 관계 이것을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이제 곧바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했는데요. 이번 통화에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가 이뤄져서 통화 시기, 통화 내용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대중국 기조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상보다는 양 정상이 첫 통화를 했을 때 좀 세게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를 보고도 약간 좀 놀랐는데 첫 통화니까 그래도 좀 부드럽게 외교적인 수사들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성공을 먼저 날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권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홍콩이나 위구르 같은데 굉장히 영린을 건드렸다고 할 만한 상황인데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이제 스타일대로 이제 그 펀치를 한번 날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원칙 있는 외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시진핑 주석도 지진 않았습니다. 내정 간섭이다. 이 내정에 관한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뭐 언쟁을 벌이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다들 표현을 하긴 했지만 네. 할 말들은 서로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쉽진 않겠지만 서로 첫 이제 그 정상 간의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부터 둘이 입장은 확실하게 내놓고 근데 입장 차이를 확실하게 내놓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턱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거나 그것 때문에 안 만나거나 계속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미중 간의 전략 대화, 트럼프 시절에는 없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있었던 미중 전략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정상들이 직접 앞으로 시도를 좀 하면서 이게 서로 입장을 문턱을 한껏 올려놓은 것들을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주고받을 것들을 주고받는 것을 이제 서로 이제 잽을 날린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무대를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보일 수 있는 최고 높은 수준에서의 가장 관심 있고 당신 아픈 곳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제 한 번씩 주고받은 첫 통화였다.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격렬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화 자체가 끊이진 않다는 점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제 그 판을 만들어 나가는데 의지는 좀 확인한 자리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나흘 만에 어제 마무리가 됐죠. 김정은 총비서가 경제계획, 올해 경제계획을 굉장히 비난하는 게 많았다는 보도도 있고 노동당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교체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북한의 시스템, 이제 북한의 체제는 당 우위 아닙니까? 당이 국가를 이제 영도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네. 당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또 좀 달라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려고 노력하는 면모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이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가 중요한데 이 경제의 핵심을 쥐고 있는 것이 계획 경제, 이제 사회주의적인 계획 경제의 핵심을 쥐고 있는 것이 이제 노동당 바로 경제부장의 직책인데요. 지금 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무려 6번이나 무조건이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표현을 써가면서 그 본인의 어떤 분노도 표출하고 아마 그 기강 잡기에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계획 경제의 폐해이겠습니다만 그 계획 경제의 두 가지 단점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여기서 하나는 과대의 목표를 잡아서 지나치게 목표를 잡아서 이룰 수 없는 목표치를 잡았다는 것이 이제 농업 부문에서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평가에서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서 처음부터 목표치를 과소하게 잡은 거죠. 그래서 낮은 목표를 잡아서 나중에 초과 달성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려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평양시를 이제 예를 들면서 주택 보급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제대로 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아버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 김일성과 많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이제 유럽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약간 어찌 보면 그 백성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 이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만큼 당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노동당 경제부장 교체 소식 외에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회 이름을 올렸던 리성권 외무상은 당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이 됐고 또 중국통 김성남 당 국제부장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어떤 걸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쨌든 북중 관계를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남 관계나 혹시 대미 관계에서는 지금 단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이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관계 강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제재가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속에서도 제재의 뒷문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과의 협력 같은 것들이 거기서 조금 더 그래도 좀 그 경제 회생 혹은 아주 근근히 유지하는 것들이라도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북중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중국통들을 이번에 좀 부각을 좀 시킨 것 같고 그리고 리성건 같은 경우에도 정치부 후보연이 돌아왔는데 앞으로 있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아마 역할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하나하나 단계를 좀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마 김정은 총비서도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2018년도, 19년도에 이제 대미 대남 협상이 한창 잘 될 때 그 인물들이 지금 좀 사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외교관이고 굉장히 좀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데 당시 하노이 노딜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 인민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좀 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19년도, 20년도 지금까지 좀 아마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인물들 외에 사실 리성건이라고 하는 인물도 군 출신의 대미 협상 이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그 새로운 그 대미 협상 라인에서 좀 뭔가 좀 내세워야 될 그 얼굴마담처럼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김정은 총비서도 아마 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북한도 숨고르기 하면서 강대강 선대선 기조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오는 거 봐서 자기들도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지금은 이제 경제 문제, 내치에 충실하면서 당분간 좀 동결 기간을 좀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